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학칼리문의 한반도 국토포럼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이현수 교수입니다. 한국공학칼리문에서는 2014년부터 국가적 아젠다인 통일 이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고 새로운 국토 발전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한반도 국토포럼을 개최하여 왔습니다. 올해 한반도 국토포럼의 대주제는 한반도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 기반 확충입니다. 특히 올해는 균형 발전이라는 대주제 아래 남북 교류 협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2020년 첫 번째 포럼의 주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주민의 인프라 체감 현황입니다. 이번 포럼은 안타깝게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서 청중 없이 진행되며 전 과정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따라서 유튜브에서 한국공학칼리문을 검색하시면 포럼을 신청하실 수 있고, 또 댓글을 올려주시면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확인 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포럼의 진행자, 발표자, 토론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포럼의 진행을 맡아주실 김문겸 공동의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발제를 해주실 서울대학교 이봉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공동의장이신 김문겸 의장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포럼의 진행을 맡은 김문겸입니다. 지금부터 제22회 한반도 국토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5년 동안 북한의 국토 문제를 주된 주제로 하여 포럼을 진행해 왔지만 올해 6년차를 맞으면서부터는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국토의 균형 발전을 대주제로 하여 포럼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오늘 그 첫 번 포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쟁점 중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일 것입니다. 그 지역에 있어서의 그 한국의 인프라 순위는 국제 경쟁력 순위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인프라의 충족도는 예상보다 낮다고 합니다. 특히 전체 인구의 절반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각 지방은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인프라 체감 정도는 지역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인구가 도시로 몰리고 있는 이유는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일자리 기회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반도 국토 포럼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주민의 인프라 체감 현황이라는 주제로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봉남 서울대학교 교수님을 연사로 모시고 30분 내지 40분간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 후에는 특별히 대단히 지역 공공정책연구기관의 기관장님을 패널로 모시어 각각 10분씩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패널 토론 이후에는 사전에 접수한 질문과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온 실시간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온라인 포럼으로 진행되다 보니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께서 시청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각자 소속된 분야에서의 귀중한 경험을 댓글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연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남 교수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이봉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변의 생활, 이 사무실 안에도, 이 회의장 안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계시는 게 모든 게 보면 인프라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프라가 어느 정도 축적이 돼야 만족을 할까요? 첫 연구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축적해야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2년 전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같이 연구에 동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 인구 50만 이상인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제가 이 설명을 드릴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앞부분보다는 조사를 한 결과 중심으로 좀 발표를 할까 합니다. 거기에 시간을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공급을 해야 만족할 거냐. 여기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여기 화살표가 있는데 저희들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 경쟁력보다 인프라의 축적도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매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 다른 나라보다 소위 말하는 선진국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제 이런 걸 두고 이제 해석이 좀 분분한데요. 우리 헌법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행복, 그다음에 안전, 그다음에 쾌적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오늘 주제의 핵심을 저희들이 질문을 스스로가 의문점을 던졌던 것도 과연 헌법에서 국민을 보호해준다는 게 명시가 되는데 이걸 과연 만족을 시켰을까? 자, 그다음에 국가균형특별법을 갖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지 정책을 펼 때도 항상 두 가지 의문이 있었죠. 이게 토론이 있었습니다.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저희들 나라의 전기사업법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전기를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전기를 공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편적이죠. 그런데 국가균형특별법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 그다음에 전국의 개성이란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는 당연히 의문이 들죠. 평준하냐 아니면 지역 맞춤형이냐.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포함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19시간은 24시간 중에 19시간은 실내 공간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준 실내 공간이죠. 그다음에 5시간은 밖에서 이동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교통 인프라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공기하고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절대 인프라를 떠나서 국민들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단지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보면 인프라가 과연 삶의 질을 만족을 시키는데요. 상대 비교로 보면 OECD나 아니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게 상대 비교해서 평가를 하는 거 보면 상당히 높은 순위인데 삶의 질을 따지는 소위 말하면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소득이 높아짐으로써 요구 수준이 높아진 게 깔려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를 하는 게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지수가 나오는데 최근에 이렇게 빨간 걸로 표시된 거 한번 보십시오. 교통 문제가 있고 주거 환경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대기 질이 있습니다. 공기 질하고 그다음에 수질하고. 자, 통계청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다는 걸 발표를 했는데 과연 우리가 조사한 결과에서 그렇게 나타날까요? 자, 이거를 갖고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십시오. 인프라라는 건 이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이 SOC, 이 기본 SOC라는 게 있고 생활 SOC라는 게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이 발제 자료에서 나오는 SOC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대개 인프라로 바꿔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리 주체 염두에 두고 법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게 개별법으로 분산이 되다 보니까 관리 주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인프라에 대한 것, 축적도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를 합니다. 분명히 국가 통계로 보면 상당히 우수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부에서 예산 배정을 할 때 정치권에서 항상 내세우는 게 보면 이만하면 됐다. 왜 또 토건에 투자를 한다는 식인데, 또 산업 측면에서 이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아직도 배가 고프다. 내가 경쟁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물류병이 너무 비싸다. 걸리는 시간이 화물을 이동시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축적도가 낮다는 상반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서 제외된 게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 아마 인프라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들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게 간헐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2018년, 19년 요 걸쳐갖고 한 게 있습니다. 국토 대진단이라고 그래갖고 노시설 인프라에 대한 땅에 묻힌 걸 중심으로 해갖고 상당히 대대적으로 한 조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과연 우리가 국민들을 안전해서 지켜줄 수 있을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주거 환경에 대한 걸 또 평가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주민들이 실제로 주민 대상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 사례는 뭡니까? 이 오늘 같은 이런 주제로 서울시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별로 이 평가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무슨 인프라 공급은 항상 공급자 중심이었습니다. 정부 정책, 그 다음에 산업의 수요. 그런데 정작 국민들이 느끼는 피부적 이거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최근에 왜 이 생활형 예소시 정부가 대대적으로 48조 원을 투입을 한다고 한 그게 10개 시설물을 생활형 예소시라고 그래갖고 쭉 조사를 국가에서 기준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만드는 거하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조사한 결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2배 이상 차이 나는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데는 국가적 기준은 5분인데 집에서 걸어서 가는 5분인데 일반 국민들이 조사 대상 국민은 14분 정도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초 의료 시설 같은 거는 10분인데 15분 정도면 양해를 한다. 만약에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 발효가 됐을 때 조사를 하면 2월달 이후로 조사를 하면 조금 다른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국민 수요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사 평가 항목을 어떻게 골랐냐면 선행 연구들을 한번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인프라 관련 선행 연구원은 주로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다양한 연구를 해왔고 서울연구원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산업연구원도 했었고, 그런데 이게 보면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조사 문항도 다르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주로 성능하고 안전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에서도 생활형 SOC 그래서 10분 이내에 닿게 하겠다, 모든 국민들을. 자, 이게 뭘 의미를 할까? 과연 이걸로 해서 국민의 충족도를 높일 수가 있을까? 그다음에 미국은 뭐 스코어 카드라는 걸 하고, 그다음에 영국 같은 데는 이게 국가 전체로, 미국은 인프라를 어떻게 보냐면 국가의 중추라고 봅니다. 영국은 경제의 중추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세계적 컨설팅 기관 같은데 맥킨지에서는 인프라의 범위를 상당히 오늘 아마 주제에 다루는 것 같고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에너지, 수자원, 환경, 통신, 생활, 여기에서 주택이 빠져 있는 건 왜 그러면 주택은 사적인 재산입니다. 저희들이 다루고자 하는 인프라는 공적인 재산만 갖고 이야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 부분으로 인프라를 교통, 그다음에 전기에너지, 뭐 수자원 각 부분별로 해갖고 26개 항목을 골라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접근성이나 사용성이나 복구의 신속성 같은 걸로 일단은 했습니다. 자,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조사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현재 교통수단 자기가 출퇴근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느냐. 또 다른 거는 현재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데 내가 요구하는 요 정도로 단축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더 길게 가도 상관없다. 그래서 충족도는 요구 대비 현재 수준을 평가를 한 거고 만족도는 극히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조사는 인구 50만 이상을 했습니다. 이게 전체 인구로 보면 3분의 2입니다. 그다음에 경제 비중으로 보면 상당히 높죠. 64% 정도. 그다음에 참여인은 원래 5천 명인데 이제 유의미한 자료를 보니까 4,435명. 인구 50만 이상이 15개.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가 8개 했고 23개 시를 했습니다. 자, 거주지 만족도를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 문제가 상당히 큰 이슈로 등장을 했는데 이 숫자하고 한번 보십시오. 주택값이 왜 오를까? 어느 특정한 지역이 왜 오를까? 여기 보시면 거주지를 선택하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경제력도 있지만 대부분 인프라에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게 자, 안전, 그다음에 편의성, 그다음에 쾌적성. 자, 이 세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안전이 최우선인데 수도권은 조금 다릅니다. 편리성이 쾌적성보다 안전보다 조금 높게 나타난다는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개 부분을 쭉 보니까 수자원이 우리가 돈을 물 쓰듯이 제가 돈은 그 정도는 없는데 사람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물 쓰듯 돈을 쓴다고. 그런데 수자원에 대한 충족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높다는 거하고 만족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 부분이 81% 비학점 정도 되죠. 그다음에 가장 정부가 48조 원을 투입하기로 투자하기로 하는 그 생활형 인프라 SOC가 사실 77%. 여기에는 이 기조로 보면 예타 면제 국토 균형 그게 주로 교통에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81%가 맞죠. 그다음에 생활형 SOC 48조 여기 맞습니다. 총론적으로 맞는데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교통 인프라 같은 거는 현재 45분인데 한번 출퇴근 시간이 45분 만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걸리는 게 평균적으로 45분인데 35분이면 좋겠다. 한 10분 정도 단축이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에너지 부분은 저희들이 발전소 용량이 일반적으로 보면 국가 인프라에서 따지는 거는 발전소 총 설비 용량이 얼마냐, 가동률이 얼마냐, 예비율이 얼마 이렇게 따지는데 국민들은 그거 체감을 못합니다. 내가 값싼 전기를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쓸 수 있냐. 여러분들은 만약에 정전이 됐을 때 얼마만큼 참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물었습니다. 그걸 물었더니 현재 복구된 정전을 경험한 분들이 대답이 없는데 38분인데 이거 30분 이내로 해달라. 통신을 물어봤습니다. 통신은 참을 수 있는 게 29분인데 실제로는 41분 넘게 걸리더라. 이건 너무 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질적인 거죠. 그다음에 생활은 문화시설까지 소요 시간이 현재는 30분인데 한 20분까지 단축을 했으면 좋겠다. 이걸 이제 역으로 환산한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 인프라의 개선 시급도하고 그다음에 충족도 관계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이 그림에서 X축으로 가로축으로 되어 있는 게 충족도입니다. 충족도가 높고 충족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보면 개선의 중요도도 낮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충족도가 낮은 쪽에 그러니까 이 정정 복구 시간이나 인터넷 접속 그다음에 의료기관 같은 거 상하수도 이런 부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국민들이 일반 생활에서 느끼는 것들이거든요. 바로바로 체감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충족도도 낮고 개선의 시급소가 낮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쪽에다가 집중적으로 국민의 수요가 몰려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안정적인 사용성,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라는 거 간접적으로 비춰집니다. 그다음에 교통 인프라도 이렇게 보시면 아무래도 출퇴근, 통근, 통학에 상당히 관심이 높고 생활 인프라도 보면 의료기관하고 체육,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보면 의료기관들 이게 팬데믹 이후에 아마 추후로 조사를 한 것은 이게 상당히 더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자원이 가장 높은 91도의 충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도를 보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만족도가 충족도 높으면 만족도도 높아야 되는데 이 수자원 부분은 정반대 현상이죠. 반면에 통신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충족도는 낮은데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다. 생활 인프라는 보십시오. 충족도는 상당히 낮은데 만족도는 또 의외로 높습니다. 이제 이게 보면 뭔 차이일까? 이게 이제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니 이거는 총론으로 보니까 그런데 지역별로는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평준화냐 아니면 지역 맞춤형이냐 그런 쪽으로 이게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프라에 대한 인식이 편리성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자기 생명하고 이게 이게 말하자면 삶의 질하고 이렇게 관계를 놓고 보면 편리성은 충족도나 만족도 그다음 개선의 중요도는 낮는 반면에 바로바로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고 있는 것은 충족도도 높지만 개선의 중요도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 경향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전라북도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전라북도 지역이 계속 나쁜 쪽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다음에 충북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충북 지역도 계속 나쁜 쪽으로 나타납니다.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좋은 쪽으로 도시가 보면 광주, 청주, 대구 오늘 그 연구원장님이 오신 지역들이 보면 상위 3개시인데 하위는 전주, 천안, 부천입니다. 자, 이게 왜 이럴까 하는 조사도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교통도 보면 주로 아까 같은 비슷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충족도도 낮고 또 이게 교통 그 인프라 수준이 충족도가 낮은데 좀 특징이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하고 수도권 외 지역하고 수도권 지역은 일상교통생활, 생활교통이 부족한 거고 수도권 외 지역은 장거리 교통수단이 부족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자원도 전라북도하고 충청북도가 일반적으로 낮게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부분은 여전히 전라북도가 낮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통신은 강원도와 충청북도 지역이 주로 낮게 산지가 많은 쪽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봅니다. 환경은 경상북도하고 전라북도가 그렇고 생활예소시도 보면 비슷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설문조사라는데 저희들이 돈의 여력이 시간하고 돈의 여력이 돼 있으면 실제로 인터뷰를 해갖고 사실 확인을 검증을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 인프라 충족도를 보는데 통학, 통근 이걸 보는데 지하철이나 버스 종류까지 소요 시간이 보면 천안 같은 데는 현재 12.3분인데 이거를 10.8분으로 좀 단축을 했으면 좋겠다. 광주 같은 데는 상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13.7분이 걸리는데 이걸 12.1분으로 조금 개선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가장 인접한 대전하고 세종시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세종시 같은 데는 초등학교 소요 시간이 보니까 현재 14분인데 이걸 10분 이내로 단축을 했으면 좋겠다. 대전은 또 다른 생각입니다. 대전 지역은 지금 16분인데 한 14분 정도로 그러니까 현재 대전 시민이 세종시를 보면 그 정도는 충분하지 않냐 이런 지적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지역별 맞춤형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한번 특히 수도권에 이제
문제를 교통 문제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한번 따져봤습니다. 현재 시간하고 요구하는 수준은 상당히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가 의외로 상당히 갭이 큽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거는 세종시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세종 외적 지역에 많이 사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출퇴근 보니까 대중교통보다는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는 게 상당히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그 다음에 이것도 재밌는 통계인데 인천하고 경상북도 지역을 한번 보면요. 지역 내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한번 비교를 해본 게 있습니다. 그러면 6개 부분에 숫자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거를 본인들은 이게 불만인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하니까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상대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 수치면 상당히 좋은 쪽으로 이게 경상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충족도하고 만족도하고 서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다음에 되게 요 표를 보시면 밑에 게 전부 다 생활 인프라입니다. 생활 인프라는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생활형 예소시는 전반적으로 다 부족한 걸로 나타납니다. 만족을 못 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교통이 또 위에 빨간 게 많습니다. 자, 이게는 뭐 정부가 48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는 건 주민 만족으로 가겠다는 건 그거는 맞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충족도에 비해서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낮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보다도 욕구가 조금 더 높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거냐, 정성적으로 맞춰줄 거냐는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시를 한번 지역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요구 수준하고 현재 수준, 그다음 충족도 이거를 놓고 뭐 다양한 분석을 해봤더니 주로 수도권은 교통에 대한 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그다음에 강원 지역은 통신에 대한 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그래서 이런 게 보면 그러면 지역별로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다른 쪽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충족도를 만족시키는 방향은 옳은 방향인 것 같다. 이게 국가가 가야 되는 정책이. 그러면서도 또 하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얼마만큼 만족을 해야 얼마만큼 공급을 해줘야 만족할 거냐. 여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민들의 요구 수준이 자꾸 상대적으로 자꾸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좋다가 아니라 주민의 눈높이는 항상 높아지게 소득이 떨어지지 않는 한은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지역 같은 거는 인천이나 서울시 같은 거는 어쨌든 포기한 면도 좀 있습니다. 교통에 대해서는 하도 이게 돈이 많이 든다는 것도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선의 중요도가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이상하게 가장 고통을 받으면서도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나타난 그걸 팩트를 갖고 한번 시사점을 한번 도출해 봤습니다. 인프라의 양적 충족도와 국민 수요를 반영한 충족도. 그러니까 양하고 질이죠. 국민의 체감도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행정구역별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국가주도 정책은 주로 탑다운에서 정책적으로 해갖고 밑으로 집행을 하는데 국민들의 수요는 밑에서부터 자기 생활 주변에서부터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텀업으로 간다는 거죠. 인프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인프라가 얼마만큼 잘 축적되는지 국가 통계나 국가 간 상대 비교 이런 것보다 실제로 자기가 받는 서비스에다 중점을 둬줍니다. 발전소가 100개면 뭐하냐. 내가 사용하는 전기 양이 값싸고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는 그런 걸 선호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행정구역별 생활인프라 수요 우선순위. 이게 2018년도에 19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강원도 지역은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행정구역 18개 구역을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는
유치원이나 체육관, 도서관보다 더 급한 게 사실은 옛날에 지어진 학교들이 주로 교통 불편 때문에 길가에 있다는 거야. 가려변에 있는데 이거를 뒤로 빼주라.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의 교통사고가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지켜주려면 차라리 그 돈을 학교 이전하는 데 써줬으면 좋겠다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강원 지역도 보니까 강원 지역을 골고루 이렇게 발전시키거나 거점 도시를 만들어주면 우리가 주말 같은데 굳이 수도권은 오지 않고도 그 지역에 갈 수 있지 않냐. 뭐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도시도 5개 정도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국가에서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국민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계량화를 통한 지표 개발이 어떤 객관적인 지표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걸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 50만 원 했냐. 맨 처음에 시작은 저희들이 서울시를 했다가 그 다음에 강원도까지 포함해서 50만 도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좀 지체가 됐지만은 인구 5만 명 이상 전국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다시 아마 다른 분이 발표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가 아마 곧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분석한 결과를 오픈 포럼을 통해 갖고 국민들한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연구를 통해 갖고 저희들이 정책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동맥하고 실핏줄로 있습니다. 국가가 산업 차원에서 다루는 건 대동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실핏줄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선도로보다는 골목길을, 그다음에 동네길을 더 자기가 체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인프라 마스터 플랜에 대한 거는 국가하고 국민을 함께 보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국민 생활 인프라 체감 지표 개발이 필요할 것 같다. 이게 양적으로 평준화시키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겠냐. 그다음에 국가 인프라 정책 기준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객관적으로 이게 한 번에 만들어 지수가 될 수는 없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 배분 시 객관 자료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예산 배정은 국가 기준에 평준화를 시켜도 좋은데 인프라 구축은 그 지역 특색에 맞도록 해주는 게 국가균형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맞추는 게 아니겠냐. 그래서 지역 자율성을 좀 주자.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고 2, 3년 뭐 저희들이 생각하는 2, 3년 단위로 이렇게 돈이 들기 때문에 매년 하기는 힘들고 2, 3년 단위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정책적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게 지역 맞춤형이냐 평준화냐. 저희들이 3년에 걸친 연구 결과는 평준화보다는 지역 맞춤형으로 가는 게 정답인 것 같다. 그래서 국가가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우선순위를 맞춰가는 것은 지역에다 맡기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매점 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인프라의 수요자는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둔다 그러면 개별 인프라의 확충이 아닌 국가 차원의 인프라 마스터 플랜을 우선 만들어야 돼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국가 인프라 마스터 플랜이 없습니다. 지금 기존에 건설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성능을 복원시킬 거냐고 관심이 있는데, 그러면 정작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필요한지, 얼마를 더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인프라 마스터 플랜은 개별 인프라의 담당 부처가 아닌 인프라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이게 계획하고 관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컨트롤 타워 조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국가 차원에서. 그다음에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개성에 맞게, 지역 특성에 맞게.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마스터 플랜을 만들 때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는 지역에다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아까 제가 맨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 배분하고 그걸 예산을 집행하는 거하고는 좀 차별화를 시켜주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헌법이나 국가균형발전법이 이게 명시해 놓은 게 뭐냐면 국민의 안전, 쾌적, 행복을 만족시키는 게 헌법이라 그러면
지역 특성에 맞도록 하는 게 국가균형발전법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지표 개발을 저희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제안을 하는 게, 이게 저희들도 처음에 연구를 할 때 과연 일회성 연구로 지표 개발을 가능할 거냐, 이거는 숫자의 신뢰성이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한 3년 정도는 트라이얼 에러, 아마 그래서 금년에 5만 명 이상 조사가 끝나면 시범적으로 국가 지표를 지역별로 한번 만들어 갖고 제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당장 이걸 국가 지표로 활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은 한번 한 차례 더 하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지 않냐. 그때 가면 정식으로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제 설명은 이걸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봉남 교수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패널 토론 후에 또 다시 전체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원장님 중에서 먼저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원장님 10분 정도 시간을 가지시고 토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경기연구원장 이현주입니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이봉남 교수님께서 이제 인프라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충족과 만족, 뭐 근본적인 질문은 얼마큼 있어야 만족하는 것일까, 이것들을 국가 인프라 지표로 삼을 수 없을까라고 하는 큰 주제하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경기도에서도 최근 이와 관련된 조사들이 좀 있었고, 조사된 것들을 중심으로 경기도에서는 어떤 그러니까 인프라 공급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수요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과 이런 것들을 매칭해 감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뭔가 하는 점들을 간략히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경기도 생활 그러니까 우선 이제 생활 SOC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언론 검색을 저희들이 생활 SOC를 가지고 해보면 여기에는 이제 선정이 되었느냐, 얼마가 되었느냐, 뭐 부지는 어떠냐, 이런 걸로 해서 국가에서 정부 예산이 얼마가 되었고 우리는 얼마를 가져왔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종을 이루고 있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주로 또 경기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공원이라든가 도시라든가 도서관 이런 것들 하고, 또 한편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 이런 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활 SOC라고 하는 것들과는 비교적 오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생활 SOC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슷한 개념들이 좀 있는데, 이 비슷한 개념들을 가지고 그동안에 생활 밀착형 SOC, 공공시설, 그다음에 커뮤니티 시설, 기타 시설, 기반 시설, 그다음에 기초생활 인프라,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이제 왔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범위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지시하는 범위들이 대부분 다르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아직 명확하게 개념 정의가 안 됐기 때문에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는 논자들의 범위들이 좀 달라서 이런 것들과 관련된 용어 정의라든가 하는 것들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경기도와 관련된 생활 SOC를 보면 이게 이제 생활 SOC와 관련해서 이번 정부 들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여기서는 국가균특회계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되게 이 부분들은 이제 국가균특회계에서는 한 9조 정도가 총 금액인데, 그중에 경기도는 제일 많이 가져온 게 경기도였는데 한 2천억 정도로 돼서 그 규모는 균특회계상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기도 자체에서 하고 있는 생활 SOC,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이런 것들이 한 7조 8,800억 원 정도가 이제 경기도 생활 SOC였고, 경기도는 이거를 위해서 제2부지사 산하에 생활 SOC 추진단을
꾸려서 이 부분들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2019년 1월 달에 그 생활 SOC 추진단이 만들어지자마자 저희 연구원도 포함해서 수요 조사를 했었습니다. 수요 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서 이제 대부분 다 함께 돌봄센터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거주지 주차장, 도서관, 공원 이런 순서대로 수요가 크다는 것들을 보여줬는데 이 표에서 알 수 있다시피 여러분 저 글씨가 좀 작아서 그렇습니다만은 50만 이상 인구 밀집 지역은 공급도 많이 돼 있지만 공급 못지않게 수요도 또 더더욱 많다라고 하는 점들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주민 건강센터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도서관, 거주지 주차장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특별히 많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이제 사용되는 건 좀 달랐는데요. 도비는 의료, 체육, 주차장 쪽에 주로 사용되고 있었고 시군비는 도시공원이라든가 체육센터, 주차장, 도서관 이런 데 사용되고 있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요량을 저희들이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요량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 있어서 수요 예산이 조금 편차가 있었습니다. 수요량으로 보았을 때는 복지 수요량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그 다음에 생활 편의 시설에 대한 수요량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수요 예산으로 볼 때는 생활 편의 시설이 제일 많았고 문화체육과 관련된 예산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것들은 대부분의 복지 예산들이 건수는 많지만 내용 그 인프라 규모 자체에 있어서는 건설 인프라하고 달리 작은 단위 예산들이 좀 작은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50만 이상 대도시는 복지 수요 복지 제공도 많았지만 복지 SOC에 대한 수요량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좀 작은 50만 이상 소도시는 복합시설이라든가 다기능 SOC에 대한 수요들이 좀 많았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또 한편 이제 다음번으로는 그 경기도 생활 SOC 분포를 저희들이 조사를 이제 31개 시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 아래 빗금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빗금 친 부분들이 경기도에서 50만 이상 되는 도시들이고 나머지가 이제 50만 미만 되는 도시들입니다. 맨 왼쪽 그림은 주차장과 관련된 1인당 분포 현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그림은 녹지, 그다음에 공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주차장, 복지, 공원 이거는 서울에 비해서 50만 이상 도시는 한 2배 정도 경기도가 좀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50만 이하 도시는 3배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공급 자체는 이 부분에 관해서 적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제 다른 한편 저희들이 유사 건축물 분포 현황을 또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위에 있는 것들은 수요 현황이었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공급 현황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빗금 친 부분들이 50만 이상 도시들이었는데 보면 교육학습형 SOC 부분들에 있어서는 안산이나 수원 지역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좀 더 큰 상황을 알 수 있겠고 문화형 SOC에 대해서는 안산이나 연천 등이 좀 큰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복지 수련형에 있어서는 군포나 과천이 조금 더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좀 많은 따라서 공급이 좀 부족한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체육형에 있어서는 연천 구리, 그다음에 교통 도시 기반형에 있어서는 안성 지역이 특별히 수요가 좀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도시 개발이 있었기 때문에 수요가 좀 많은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의료용은 작은 도시들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의왕, 그다음에 부천, 광명, 안산, 오산 이런 지역들에서 부족한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이 준비들을 해가면서 아까 건설 SOC와는 달리 생활 SOC 공급할 때 어떤 가치들이 중요할까라고 하는 것도 같이 조사를 했었는데 이때 대답한 것들이 경제성이 좀 있으면 좋겠다.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예산을 잘 집약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다음에 공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또 앞으로 이게 도시 발전에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 지자체의 그 자치단체의 역할을 크게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가치들에 대한 대답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들 고려해 보자면 중앙이 재원 배분을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중앙이 자원 배분을 해주고 그다음에 시군은 자율적으로 좀 계획을 세운다면 도는 양자 사이에서 균형 배분을 하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을 공급할 때 이제는 양적인 공급이 아니라 품질과 그다음에 공공성을 좀 확보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평가 체계를 할 때 그러니까 현장 중심의 평가 체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도식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체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점을 생각해 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지역에서 복지 SOC 또는 생활 SOC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의한 관리 이 부분들을 생각할 때가 되었다. 예컨대 잘못하면 지어놓고 지어진 것들이 특정 집단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시행되어서 수요자와 그다음에 공급자 사이에 괴리가 있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경우들을 저희들이 종종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사회 그다음에 지역의 민간단체의 참여를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지역에서 많은 역할들 중에 하나가 지역에 따른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역에서 일자리라든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결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네, 이상 경기도 생활 SOC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현주 원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경기도의 생활 SOC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도가 대도시, 중소도시 다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을 포괄하고 있어서 다양한 니드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토론은 이따 이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패널 발표로서 박재용 원장님의 광주 전남연구원 원장님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전남연구원장 박재영입니다. 광전남연구원은 나주시 혁신도시에 소재하고 있는데 인구가 11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광주 광역시 인구는 약 140만 명, 전남에는 여수, 목포, 순천이 25만에서 약 30만 정도 인구를 가지고 있고 50만 이상 시는 전라남도에 없습니다. 전남 전체 인구는 약 187만 명 정도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우선 인프라 수준 격차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인프라 수요에 대한 대응도 미흡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역 격차가 상존하고 있는데 기존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또 저미 지역 간의 인프라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생활 SOC의 그 유형별 접근성 분석 결과를 보면은
광주시 내에서도 북구, 동구, 서구, 남구는 생활 SOC 유형별 접근성이 양호한 반면에 광산구 일부 지역은 접근성이 아주 안 좋습니다. 특히 광산구 수안지구랄지 첨단지구 등 도시화 지역과 임곡동 등 농촌 지역 간의 생활 SOC의 인프라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활 SOC 기능 유형별로 격차 수준을 세분화한 결과를 보면 노인 여가시설이나 응급의료시설, 공연 문화시설, 도서관 시설에 있어서 도농 간의 인프라 격차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겠습니다.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SOC별 접근성 분석을 한번 보시면은 먼저 공공체육시설 접근성을 보시면 역시 그 빨갛게 나와 있는 부분이 아주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공연 문화시설 접근성도 역시 중산간 지역이랄지 도서지역, 섬지역에는 상당히 접근성이 좀 어렵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노인 여가시설 접근성에서 보면은 지금 빨갛게 나온 부분들이 아주 접근성이 안 좋다는 거고요. 노란 것이 그 다음으로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산간 지역이나 도서 지역 역시 그 노인 여가시설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도서관 접근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이 이제 어린이집 접근성은 조금은 앞에 노인 여가시설 접근성보다는 낮습니다. 보시면은 도서관 접근성보다는 좀 낮죠. 유치원 접근성은 또 역시 이 도서 지역에 아주 안 좋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방시설 접근성도 역시 빨갛게 된 부분들을 보면은 산간 지역하고 중산간 지역이랄지 도서 지역이 어렵다. 그다음에 치안시설 접근성은 좀 괜찮은 편입니다. 도서 지역까지 많이 치안시설은 설치돼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두 부분이 제대로 밑에 표시가 잘 안 됐습니다만 응급시설, 응급의료시설 접근성을 보면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응급의료시설 접근성이. 그다음에 주차장 접근성은 조금 나은 편이지만 역시 이 도서지역, 섬지역에 안 좋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인프라 수준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데 인프라의 필요성을 보면은 생활형 인프라와 안전 인프라 수요가 높은 반면에 대형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낮은 것 같습니다. 문화, 복지, 체육시설, 즉 도서관, 공연장, 체육관 등이고요. 그다음에 공원, 녹지, 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시설, 재방시설, 주차장 수요는 높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낮은 것은 대형 시설입니다. 대형 인프라에 대해서는 별로 인식도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거환경 인프라 수요를 보면 체육문화시설이 33.6% 조사된 바에 의하면 2018년 두 번째가 사회복지관, 세 번째가 공원, 놀이터, 쉼터, 그 다음이 보건 및 의료시설, 경로당 순으로 광주광역시 주거실태 조사에 보면 나옵니다. 즉 지역민의 여가시설에 대응하는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능, 그러니까 인프라 성능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상하수도나 주택 등 기반 인프라 만족도가 높은 반면에 관광 인프라 등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입니다. 밑에 보시면 알겠습니다. 다음 인프라 노후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조사를 보면 나옵니다. 그 광주광역시의 인프라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서 관련 인프라에 대한 어떤 개선도 시급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2017년 그다음에 10년 후 27년, 20년 후 37년 이렇게 보면은 역시 교량,
대형 시설인 교량, 터널,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순으로 노후화가 크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프라 안전 수준에 대한 인식도를 보면은 생활 인프라에 대한 안전 수준 인식은 높은 반면에 대양 인프라에 대해서는 안전 수준에 대한 관심이 없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터미널이나 정류장, 소방서, 경찰청 등에 대한 안전 수준 인식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생활 SOC의 그린 뉴딜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그린 뉴딜과 노후 인프라 정비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데 SOC 분야의 그린 뉴딜의 파급 효과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노후 공공 건축물, 주택 등의 그린 리모델링을 적용할 경우 일자리 효과가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매일경제하고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분석 결과를 보면은 정부 예산을 1조 원 투입했을 때 건설업에서 1,670명의 취업자가 생기는 반면에 디지털,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업종에서는 취업자 수가 9,134명에 그친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해외 우수사를 하나를 소개를 하면 뉴욕시는 2019년 4월에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한 장기 플랜을 수립하고 그린 뉴딜의 어떤 실행법이라 할 수 있는 기후 활성화법을 통과시켜서 그린 뉴딜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장기 플랜을 보면은 2050년까지 뉴욕시는 고질적 문제와 도전적 과제를 그린 뉴딜을 통해서 해결하자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육, 주거,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 드러나는 불평 문제 등이 있고요. 기후 활성화법을 보면은 2050년까지 뉴욕시의 중대형 빌딩의 배출 온실가스를 80% 감축시키기 위해서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린 뉴딜 정책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인 현대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관련 분야의 그린 뉴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여기 보면 물리적 인프라 및 위험 완화에 대한 미래 지향적 투자 수행이랄지, 핵심적인 물리적 인프라 및 위험 완화, 그다음에 21세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 개선이랄지, 건물 인프라 등의 훼손된 녹지 환경의 회복을 앞당기는 지원 사업도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 건강과 복지를 충족하는 녹색 환경 설계 개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발제에 대한 제언을 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 나주시 인구와 전라남도 인구 또 소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 중소도시 및 인구 쇠퇴 지역인 군 지역의 SOC 조성 사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를 말씀드립니다. 대도시권 중심으로 생활 SOC 사업이 집중될 경우 비대도시권 지역민의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 크게 증가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전남 여건상 주민 체감형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인구 5만 이하 군 지역이므로 이들 지역에 대한 연구와 적극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음악회, 전시회, 생활편익시설 부족 등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문화 기반 시설 조성 및 관련 콘텐츠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활 인프라 구축 시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사업 우선순위 선정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효율적인 재정 분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활 SOC 계획을 통해 지역민의 서비스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림식품축산부에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쉽게 체감하고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활 SOC를 확충하여 농어촌 어디서나 불편 없는 365 생활권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은 전국 어디서나 30분 안에 보건, 교육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 여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며 5분 안에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365 생활권 구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중소도시나 인구 희박한 지역에는 이게 얼마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 하는 부분은 오히려 50만 이상 대도시의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이런 소도시의 인프라 구축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힘을 써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그 인프라에 대한 그 만족도 조사 결과를 지금 수행하고 있고 그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흥미로운 결과네요. 그 생활형 SOC에 대한 만족도 니즈가 굉장히 높고 반대로 그 대형 인프라의 건설 인프라에 대해서는 만족도에 대한 그 니즈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 특별히 노후화가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니즈는 떨어지는 걸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네요.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책 결정에 있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들으면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패널 토론으로 오창균 대구 경북연구원 원장님께 패널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연구원장 오창균입니다. 앞에 두 분 원장이 발표하신 토론하신 내용과는 다소 좀 다르게 저는 우리 지역의 그 인프라 관련 구체적인 현황이라든가 이거는 언급하지 않고 이봉남 교수님 발표하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인프라를 바라보는 그 이 관점이라 그럴까요? 국토 동남부에 그것도 주로 이제 내륙에 위치한 우리 지역의 이해를 뭐랄까 좀 강하게 대변을 하면서 이 부분이 좀 일반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프라를 그 평가할 때는 주로 지금까지 경제성에 이렇게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움직임도 그렇고 오늘 그 발표하신 이 교수님 자료의 내용도 그렇고 국민 수요와 충족도 그리고 만족도의 관점에서 평가 체계를 재설계하자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적절한 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보면은 다소 이제 평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또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말씀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발표 자료에서 앞부분에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기존 인프라 도로나 이제 철도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국토 면적당 도로 철도 연장이 OECD 국가 중에서 1, 2위를 차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에 비해서 국민들의 만족도는 또 상당히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이거를 인프라의 총량 측면에서 보자면은 공급이 엄청나게 많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만족도가 낮은가 하는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표를 하나 제시했습니다만 이거는 지난해에 균형 발전 지표라 그래서 균발이 위해서 이제 그 제시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 이제 자료는 50만 이상 대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거지만 이거는 그런 구분 없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면은 환경이라든가 시민 참여 공동체 그리고 산업 일자리 주거 여건 문화 여가 보건복지 분야에 이제 그 전반적인 만족도를 물었는데 이게 딱 선명하게 나누어지는 게 환경과 시민 참여 공동체 부분에서는 비수도권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산업 일자리부터 해서 주거 여건 문화 여가 보건복지는 수도권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총량적으로 그 기존의 도로나 철도 공급이 이 양적으로 많이 이렇게 됐더라도 안을 들여다보면은 그 수도권 비수도권 뭐 이거는 또 그 이야기냐 이렇게 비판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이제 현상입니다. 여기 지금 저 경기 원장님 지금 연구원장님 나오고 계시지만 저 이해관계가 이제 같은 하나의 그 저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참고 입체적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평면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총량만 가지고 이해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제로 하고 제가 한 그 서너 가지 이제 간단하게 토론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인프라를 이야기할 때는 인프라의 균형성과 불균형성을 반드시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료에도 이제 언급돼서 인프라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 철도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기존의 그 SOC 생산 기반 시설과 국민 생활 편익 및 안전 증진 시설, 생활 오늘 이야기하는 이제 생활 인프라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수도권은 우리가 수치를 일일이 이렇게 뭐 점검하지 않더라도 수도권은 솔직히 도로 철도 같은 이런 기존 그 인프라는 양적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생활 SOC는 도시에 따라서 수도권 내 지역에 따라서 조금은 차별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나올 것이다 하는데 비수도권은 이 기존 SOC와 생활 SOC 다 지금 그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광역교통망이나 글로벌 접근에 관계되는 인프라 같은 경우는 비수도권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거 딱 그 광역교통망 글로벌 인프라만 두고 보자면은 이거는 수도권에서는 이미 다 갖추어진 거라서 수도권 그 서비스 수준의 문제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비수도권은 이게 뭔가 하면은 생존에 관계되는 인프라입니다. 생존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비수도권은 지금 대부분의 지역이 이게 갖춰져 있지를 않아요. 그런 그 수준에 돼 있지 않다. 그래서 같은 이제 인프라 우리가 생활 인프라를 이야기합니다. 기존 인프라는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생활 인프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수도권 이야기다 하는 거죠. 비수도권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섭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 봐야 되겠다 하는 거. 또 하나 인프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집중과 탈집중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프라를 바라볼 때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 가지고 한번 보면은 코로나 이전에 쭉 보면은 저 DJ 정부 때도 그렇고 노무현 뭐 그 이후에 정부를 거쳐오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흐름이 그 권력이든 자원이든 다 이제 분권과 그 균형을 중시하는 탈집중 현상으로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근래 이제 코로나 발생 이후에 우리의 흐름을 보면은 권력이든 자원이든 다시 중앙으로 재집중하려는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제 그 인프라 측면에 인프라는 이제 자원과 관계되는 겁니다만은 이게 과연 바람직한 현상이냐? 이번에 우리가 겪어보기에도 이 거대하게 초집중되고 그다음에 컴팩트한 어떤 이런 것은 코로나 상황이든 어떤 지금 이런 여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굉장히 그 비효율적인 어떤 그런 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라서 이걸
탈집중에서 재집중으로 가려는 것을 인프라 연구에서도 인프라의 탈집중으로 이렇게 잡는 방향을 잡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국토 전역을 다역화하는 거 누차 이야기 되어 왔습니다. 이거를 탈집중과 재집중의 연속성에서 보자면은 탈집중의 집중으로 가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비수도권 지역에도 거점 특히 중추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광역 인프라와 그 글로벌 인프라를 갖춰주는 이런 식으로 자원 인프라 재배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도시를 개발하고 관리하는데 기본이 된 형식이 용도지역제입니다. 조닝에 이제 기반한 이런 건데 이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도시 공간을 기능적으로 이제 배분하는 겁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거고 이거는 근데 도시가 급격하게 팽창하는 성장하는 이런 시기에 이제 적합한 거고요. 지금같이 이제 영역과 영역 사이의 경계를 넘어가지고 상호 넘나들면서 이렇게 창조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그 융합의 시대, 또 지속 가능의 시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수축의 시대에는 이런 게 맞지 않다. 그러면은 새로운 이런 융복합 시대, 지속 가능의 시대에 정부가 행정이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지금 이제 인프라를 관리해야 되느냐, 도시의 자원을 관리해야 되느냐 하면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 또 아까 일부 원장님들 발표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첫째는 도시 인프라 중에 양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분명히 이거는 채워줘야 됩니다. 확충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노후 인프라 같은 경우는 스마트화하는 쪽으로 이제 나가야 되고 세 번째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것도 인프라를 우리가 평가하는 그런 지표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000년대 초반에 그 다음이 이제 제주도로 본사를 옮기는 작업이 진행됐을 때 제가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서울 테헤란로에 있다가 왜 제주로 가려 그러느냐 하니까 그때 당시에 다음 관리 책임자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대한민국의 기업 중에 서울을 벗어나는 용기가 없는 기업은 세계와 경쟁할 그런 그 능력도 없는 거다. 서울을 벗어나면 죽을 거 아니냐 이런 겁을 내는 기업이 어떻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가려 그러느냐? 인구가 증가하고 거기에다가 다시 이 인프라 투자하고 인프라 상황이 좋으니까 다시 인구가 집중되고 그러니까 다시 그 사람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인프라 집중시키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게 도시 문제, 인구 문제, 교통 문제, 뭐 삶의 질 문제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이게 오히려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제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카카오 합병해가지고 다음 카카오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프라를 운영하고 인프라를 배분하고 배치하고 하는 부분에서도 이 수도권의 그 자원을 분산하고 인프라를 분산할 그런 의지가 없으면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그런 기회도 줄어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국토 동남부에 위치한 대구 경북 차원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발표 중에 말씀하신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 만족도 조사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아주 정량적으로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사실 질문 사항에 들어와 있는 내용으로 조금 더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 있어서 그 지역을 평준화시키는 것인지 지역에 따라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추후에 조금 토론을 좀 더 연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중에 의견으로 들어오신
최종 음향에 대한 의견이 좀 들어왔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최대한 조절하는 노력을 지금 했습니다만 아직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추후 문제점을 보완해서 차후 포럼에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불편함을 최소한도로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중 여러분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 분 원장님의 그 패널 토론을 듣고 이제 질문에 답을 하고 그리고 토론을 이어나가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실 사무처에서 사전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사전 질문을 포함해서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에 대해 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활 인프라 구축의 최종 목표가 지역 평준화로 가야 하는지 혹은 지역 주민 맞춤형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또 그 중간에 어떤 지향점을 찾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밸런스가 필요한지 이러한 면에 대해서 먼저 이봉남 교수님의 의견을 먼저 듣고 원장님들의 추후 코멘트가 있으면 좀 거기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신 게 단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확실합니다. 양적 충족을 비교하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수요자 체감형 질적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건 확실한 것 같다. 그러면 결국 평준화냐 지역 맞춤형이냐, 저는 주민 맞춤형으로 가는 게 정답 아니겠냐. 근데 같은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전남 광주의 연구원장께서 발표하신 자료에도 보면 지역 내에서 불균형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양적인 거죠. 질적으로 다시 한번 따져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3년 동안 연구한 결론은 이거 양적으로 평준화는 불가능한 것 같다. 결국 지역 맞춤형으로 가주는 게 정답이 아니겠냐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원장님들 뭐 추가로 코멘트 하실 분 있으시면 예. 그 어떻게 보면 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인프라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살기가 불편합니다. 생활 SOC가 수요가 주니까. 그러면 또 인구는 인구가 움직입니다. 이동을 합니다. 결국 수도권으로 제일 많이 이동을 하니까 수도권은 역시 또 인프라 수요가 훨씬 많아집니다. 이 악순환을 언젠가는 끊어야 된다라는 크게 보면은 끊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고리를 끊는 것이 국가 어떻게 뭐 균형 발전 추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1960년대부터 약 한 30년 이상을 어떻게 보면 허심한의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라서 국가를 경부를 축으로 한 축에다가 모든 재원과 어떤 뭐 인력을 쏟아 부었다고 보는데 이제는 그걸 반대로 강원과 호남축으로 강호축이라고 이런 요즘에 표현을 합니다만은 강호축에 이 생활 SOC랄지 어떤 균형 발전 차원에서 재원 배분이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수요가 없는데 어떻게 공급을 하느냐. 근데 그건 거꾸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요가 먼저냐 공급이 먼저냐. 우리가 세이 법칙이라는 게 있죠. 경제학의 세이 법칙이지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공급해주는 그러니까 교통망이랄지 생활 SOC랄지 그런 부분들을 현재 불균형
그 지역에 좀 많이 공급해 줌으로써 오히려 이 사슬을 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X자형의 국토 개발이다 또는 U자형의 국토 개발이다 하는데, 제가 저희 연구원이 있는 나주에서 부산으로 차를 몰고 갔더니 4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고속철이 없거든요. 고속철이 없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광주까지 1시간 반 내지 1시간 50분 정도가 걸립니다. 고속철을 타면은. 또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2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광주하고 부산 사이에 예를 들면 어떤 이런 고속철 SOC 시설을 해줌으로써 양쪽 지역 간의 교류랄지 인구 교류랄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모든 게 다 수도에서 각 지역으로 축이 이렇게 갈라져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그 악순환을 끊는 어떤 국가 균형 발전의 어떤 그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간단하게 말씀하고, 예. 뭐 평준하냐 맞춤형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도 맞춤형으로 가는 게, 그거는 뭐 자원 그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로 뭐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인프라에 있어서도 복지가 그렇듯이 뭐 내셔널 미니멈이라 그럴까요, 최소한의 어떤 그 수준을 맞춰주는 거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 바탕 위에서 이제 뭐 평준화로 갈 건지 맞춤형으로 갈 건지 선택해야 되는 거지, 기초적인 어떤 그 요구 조건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두 가지로 양분해서 이렇게 뭐 묻는 거는 어느 정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인프라 그 배치라는 걸 보면은 과거에 우리 저 박재영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60년대부터 초반에 이제 산업화 과정에서는 그 경부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든 인프라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이제 없는 게 냉전 시대고 북쪽이 막혀 있고 서쪽이 막혀 있으니까 동쪽만 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그쪽으로 이제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물류 이동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걸 제가 한 거고, 지금은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 이제 서쪽이 강하게 이제 밀집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동서로 이제 그 인프라 배치를 가져가는 게 맞다 하는 거고, 정책적으로도 이제 광역적이고 초광역적인 거는 그런 식으로 배치해가는, 경제성을 따지면은 당장 그게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런 선택을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평준화냐 맞춤형이냐를 떠나가지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보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시도도 필요한 게 아니냐. 이게 또 하나의 뉴딜입니다. 요즘 이야기하는 이게 디지털이라든가 무슨 저 그린 뉴딜하고는 뭐 다른 차원의 이야기지만 너무 원리 원칙에만 매달려 가지고 이런 부분을 등하시하는,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국가의 손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시니까요. 예,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 행정기관별 거주민의 생활 인프라 수요와 체감도를 지표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발표자께서 이 지표화하는 작업에 대한 필요성은 아마 얘기하신 것 같고요. 그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더 이 지표를 개발해 나갈지 한 것에 대한 구상과 함께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나 정성적, 정량적인 이런 보편적인 지표들이 어떤 식으로 개발될 수 있을지 의견을 같이 동시에 묻고 싶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든지 지역 맞춤형이든 국가 균형이든 계량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계량화가 되지 않으면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상대 비교도 안 될 뿐, 그래서 계량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이 개량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연구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연구하는 과정에 세계 여러 곳에 연구한 그 실적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국민을 상대로 말하자면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지표 개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한 거는 있는데 일반 수요자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게 없어갖고 이게 최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최초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 지표와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나중일 텐데 몇 차례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그래서 맨 처음에 했던 게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시를 대상으로 1차 한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지하고 서울시를 다시 했습니다. 이번에 또 3차 조사를 한 게 인구 50만 이상. 그래서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번을 했거든요. 근데 3번의 패턴이 비슷하긴 합니다. 설문지가 다른데도, 그러니까 대상자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건 이런 과정도 몇 번 거치면 이게 안정화 들어갔구나. 정식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거고 오늘 토론에서 나온 거 보면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행복에 대한 거는 했지만은 쾌적이나 행복, 안전에 대한 것도 이거 추가적으로 다음번 조사를 할 때는 포함을 시켜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아까 대구 경북 그 연구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 균형 발전 이게 이제 이번 정부의 목표고 8대2 자치에서 재정도 6대4까지 가자라고 하는 게 목표라서 지금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큰 아주 과감한 그런 정책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한 거는 사실인데 또 이게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 있는 거대한 또 정책만으로 회복하기 힘든 효과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이게 수도권 집중화라든가 저출산이라든가 그다음에 IT 산업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말 굉장히 슬기롭게 해가야 될 그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경기도는 사실 인구가 좀 대체로 집중화되고 인구가 모여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또 문제들이 생겨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본의 아니게 그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를 더 흡수하는 이런 효과가 생겨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들이 좀 전향적인 필요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까 예컨대 지표화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지표화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용감하게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삶의 질 지표를 통계청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지표 조사를 좀 해왔습니다. 사실은 이 인프라라고 하는 것들을 지표화시키는 것과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표 체계들일 텐데 삶의 질은 주관적인 평가가 거기 또 좀 한편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화된 구조물이 없더라도 전원적인 생활을 좋아한다면 그것도 지표에 반영될 때니까 삶의 질에서요. 반면에 이제 인프라로 들어오면 이건 또 조금 다른 그런 상황이 될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들이 지표가 만들어지면 그 지표가 새로운 욕구를 창출할 수 있고 새로운 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런 지표들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좀 검증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통계적 안정 범위에 들어선 지표라면 해서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하고 서로 옆 도시 그다음에 옆 지역 그다음에 또 같은 지역 내라고 하더라도 그 격차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용감하고 씩씩하게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국민 생활 인프라 충족도 갭을 해소하는 주도 역할을 지자체별로 분산하여 관리하는 것과 현재와 같이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것에 대한 선호 또는 바람직한 방향성은 어떨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역시 이봉남 교수님께 먼저 답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했지만은 지역 맞춤형이 물리적인 평준화보다 더 바람직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지만은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계획을 수립하는 거, 그다음 전략을 수립하고 이런 거는 필요한데 그 집행의 우선순위는 이거는 지역 맞춤형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전략과 계획 부분하고 실행 부분을 분리해서 가는 게 중앙 정부는 전체 마스터 플랜하고 그다음 그 집행하는 우선순위는 지방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의결구에다 맡기는 게 정답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발표 자료 그 매준말에 나와 있는 그림이 지금 말씀을 보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원장님들은 뭐 당연히 지자체별로 분산하자 하실 것 같은데 예 조금씩 말씀해 주시죠. 제가 저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토론하면서도 이제 언급했습니다만은 이 팬데믹 같은 이런 큰 위기 상황에서는 당연히 중앙 정부는 다시 분권 분산 같은 것을 끌어잡아서 집중하려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제 욕구가 생기죠. 그런 움직임으로 이제 당연히 가게 돼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큰 흐름이라든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때는 원래 흐름대로 탈집중하는 게 맞다. 분권 분산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그 방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국민 생활 인프라 충족도 갭을 메우는 이런 부분은 더더욱이 이거는 중앙이 잘 모릅니다. 중앙이 지방의 현실을 세세하게 속속들이 그렇게 알 수가 없으니까 주로 중앙이 하는 게 뭔가 공모제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돈과 권한은 중앙이 쥐고 있고 아이디어는 지방이 내라고 해서 집행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공모제 방식을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하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뭐 제가 뭐 이런 그 이야기하면은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은 기왕에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그냥 그 현장에 줘가지고 방법을 찾게 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 이게 탈집중하자는 이야기의 연장선상의 말씀입니다. 이 마이크 쓰실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국은 지방이 주도하되 중앙이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요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요를 지역 맞춤형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조사가 돼야 되는데 니즈를 주민들이 갖고 있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을 먼저 그 지방에서 정확히 조사를 하고 중앙은 거기에 맞춰서 그다음에 중앙의 나름대로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같이 어떻게 보면 협업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지방만 예를 들어 지방이 그 큰 계획을 세우고 수요에 맞게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재원 부족이랄지 또는 어떤 수준의 차이랄지 이런 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중앙과 지방이 협업해서 어떤 지방이 주도하에 중앙에서 도와주고 특히 재원 부분이랄지 그다음에 어떤 그 선진된 앞선 그런 부분들은 중앙이 제시를 해주면서 같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을 이 정도에서 질문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마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패널 분들하고 연사님들께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널로 수고해 주신 원장님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원장님 뭐 말씀 추가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그 준비하신 데에서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지방 두 곳을 이렇게 연구원장을 모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토론을 하면서 그 이유를 좀 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현실이구나 하는 그런 상황인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이 그런 거를 정정할 어쩌면 호기이고 또 마지막 기회일 것 같다는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안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강요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고 또 주관적으로는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정부에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열심히 이 문제에 대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나 연구들을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재영 광주 전남 연구원 원장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2월 25일 날 연구원장을 갔으니까 4달 반 정도를 인구 11만 5천 정도의 나주시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나주시에 살면서 느끼는 가장 큰 느낌은 이게 문화적인 어떤 생활 인프라 SOC가 전혀 없다. 딱 CGV라고 하는 그 영화관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이게 클래식을 공연하는 공연장이랄지 오케스트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극을 하는 연극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지방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문화적인 인프라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활적인 인프라에 문화적 인프라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국토를 전체적으로 봐서 균형 발전을 하려고 하면은 현재의 인구가 적은 인구가 계속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어떤 인구 5만 미만 또는 인구 5만 내지 10만 그런 정도의 농어촌 지역에 이런 생활 인프라, 특히 문화 인프라를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문화 인프라를 갖춰주는 것도 인구 이동을 좀 축소시키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오창균 대구 경부연구원 원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남 교수님 그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제 뭐 토론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귀한 그 자료 그 필드에 직접 이제 취득한 그런 정보를 공유하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인프라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특히 이제 오늘 자료가 50만 이상의 대도시 같은 경우에 경상북도가 엄청나게 넓은 그런 그 지역입니다만은 50만 이상의 도시는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 포항시 이렇게 둘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고만고만한 이제 중소규모, 중규모, 소규모 이런 이제 도시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경기도 예를 들어 대단히 죄송한데 경기도 용인 시민이나 고양 시민이나 화성 시민이 느끼는 거하고 경상북도 포항 시민이 그 인프라에 대해서 느끼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기대도 기왕의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바라보고 이제 기대하는 거하고 아예 기초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항 시민들이 이제 그 생활 인프라든 기존 그 SOC 관련된 거든 가지는 기대에는 전혀 다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광주 전남 지역도 이제 같은 처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이제 그 비수도권 사람들이 수도권을 향해서 또 저런 소리 하고 뭐 이렇게 알는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정말 현실을 진지하게 좀 이렇게 지긋한 눈길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제해 주신
이봉남 교수님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이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과연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까? 근데 의외로 관심이 많네요. 오늘 이 토론에도 고민하는 게 동일하구나. 서로 접촉은 안 했지만은 지역별로도 이런 고민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엄청 놀랍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맞는 거 아니냐는 거 하면서 그다음에 연구가 지속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비록 서울대학교가 이니시에이션을 했지만은 아시겠지만 학교 재정이 이런 연구를 전국토적인 연구를 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건설기술연구원이 일부 자금을 지원하지만은 저는 좀 국가 차원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갖고 여기 광역 단체 연구원이라도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시기를 보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21세기 초반에 발생을 했던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큰 변화는 그다음에 최근에 발생하는 코로나 팬데믹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4차 산업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산업을 임팩트를 줘서 그게 거꾸로 수요자는 국민한테 변화시키는데 코로나 팬데믹의 전반대입니다. 가장 먼저 국민 각자한테 임팩트를 줍니다. 그래서 국민 각자의 눈높이가 산업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이게 국민 체감 지수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여러분이 지적을 하셨던데 이게 선택이 뭐냐. 예를 들어서 국가 인프라, 고속도로나 뭐 도로나 발전소나 이 국가 인프라하고 통근, 출퇴근 시간, 그다음에 이 단전 말하자면 국민 체감 인프라하고 이걸 선택이 문제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선택이 문제가 아니라 플러스로 가야 된다는 걸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그 인프라 마스터 플랜 시에 뭘 고려해야 되겠다는 게 좀 더 와닿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한반도 마스터 플랜인데 북한 지역이 빠져 있는 건 조금 아쉬운데 아마 11월 달에 저희들이 지난 과거 한 5년 동안에 북한 도시에 대해서도 몇몇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같이 비교를 해주면 이게 한반도 국토 균형 발전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여전히 단절된 국가에서도 발생하는 문제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오늘 좀 다양한 의견을 해주신 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위원장님하고 차장님한테 동시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해 대주제에 맞게 첫 번 주제로서 오늘 발표 내용은 또 그리고 토론 내용은 아주 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준비해 주신 이현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제해 주신 이봉남 교수님 그리고 참여해 주신 이한주 원장님, 박재용 원장님, 오창균 원장님 특별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더욱더 고마운 것은 참여해 주신 청중 여러분들 그리고 댓글 남겨주신 청중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포럼의 내용은 영상을 편집하여 그리고 그 음향에 대한 것을 좀 보완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행사 내용을 정리해서 공항 한림원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금 더 보완해서 뉴스레터 이슈 페이퍼에 정리해서 국회 그리고 국토교통부 그리고 관련 연구기관 학계에 배포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신 연사님 그리고 패널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